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문성묵입니다. 네. 그저께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돼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이제 난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미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해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북 협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요. 오늘도 미국과 북한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연내에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켜서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철도 도로 협력 등이 대북 제재 문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 이러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의 리송권이 그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재계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라는 이 유명한 말로 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져서 이 남북 교류 협력에도 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유용원의 밀담 시간에는 현역 시절의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 그리고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 등으로 오랫동안 약 20년 동안 이 남북 군사 회담이라든지 대북 군사 문제를 담당하셨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이성권이 어떤 사람인지와 또 김영철도 또 여러 번 접해보셨던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영철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북한 비핵화 13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센터장님은 예비역 준장이시기도 한데요. 그 북한 군사 문제를 얼마나 담당하셨죠? 제가 1992년 계급은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네. 국방부에 부임을 해서 네. 2009년 12월 31일 육군 준장으로 예편을 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년 가까이 네. 국방부 정책실에서만 대북 군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거론이 되고 있는 남북 간의 군비 통제, 네. 군사적 신뢰 구축, 네. 그 외에 뭐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네. 남북 군사 회담이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부임해 갔을 때 남북 고위급 회담 기억나시죠? 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남북 총리들이 서울에서 한 번, 평양에서 한 번, 그 8번 회담을 했고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서, 분야별 부속 합의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네. 이런 것들을 합의했는데 이제 그 회담 때부터 시작해서 네. 2000년대에 이어졌던 남북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또 장성급 군사회담 이런 일련의 업무들을 쭉 해왔었지요. 네. 그 보면 제가 이제 국방부를 담당하면서 보면 북한의 경우는 이 군사회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오랫동안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담당하시면 자주 바뀌니까 특히 이제 수석 대표 같은 경우 장성급들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빨에서 우리가 밀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문 장군님 현역 계실 때 들은 얘기는 우리 문 장군님은 정말 이 북한이 밀리지 않은 한국군 가운데 보기 드문 그런 사례셨고 그래서 아주 정말 대단한 회담 일꾼이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래도 다른 수석 대표와는 다르게 회담을 90년대 초부터 쭉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000년대부터는 직접 수석 대표로서 회담에 직접 나가서 북측 단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석 대표라고 그러고 북측은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군사실무회담에서 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또 국방장관회담에서 전반적인 회담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실제도 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좀 나름 경험이 좀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철 지금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또 대남 담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같은 경우도 회담을 같이 많이 했는데 물론 그때는 저는 장성급 군사회담의 차석 대표였고 김영철은 북측 단장 역할을 했지만 회담을 하면서 저를 조금 어려워했다고 할까? 뭐 껄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첫 주제인 이선권 아마 국내에서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아마 요즘에 얼굴도 알려주고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선 이선권 사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얼굴 뭐 많은 분들한테 이미 이제 그 친숙한, 좋은 의미에서 친숙한이 아니고 그럼요. 나쁜 의미에서 아주 알려져 친숙하진 있는. 알려져 있는 네. 이런 얼굴이 됐는데, 그 군사 실무회담에서 이선권을 처음 만나신 게 언제쯤이죠?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얘기하면 중자 정도 될 때 처음 만나셨나요? 네, 이제 북한군 계급을 보면 우리는 영관급을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하는데, 북한군은 영관급을 소좌, 중좌, 상좌, 대좌 네 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리선권 같은 경우는 아마 중좌, 우리는 말하는 소령에서 중령 사이 그 정도 계급을 달고 처음에 군사회담에 얼굴을 내비친 것 같아요. 저는 수석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리선권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진급이 빨랐어요. 중좌에서 상좌를 다는 게 굉장히 빨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수행원, 북한에서는 수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원요원, 북한은 보장성원 그런 형태로 나왔다가 대표로 들어오고 굉장히 진급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에 만나기 시작해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접하는 이선권의 인상은 우선 말이 톤도 세고 좀 다혈질이고 이런 인상을 봤는데, 그때 그 회담 때도 그런 모습이었나요? 그렇죠. 물론 회담은 수석 대표, 우리 측 수석 대표와 북측 단장 사이에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리선권과 직접 마주 앉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따금씩 만나서 리선권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비록 계급은 낮았지만 상당히 투박하고, 아마 사진을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아주 목이 두텁고 그러면서 목소리도 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다혈질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떨 때는 상당히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그때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금년 1월 달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2018년을 남북관계 사변적 발전의 해로 만들자라고 하고, 우리 측이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을 때 북측이 아무런 조건 없이 회담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럼 북측에서는 누가 나올 거냐? 그랬을 때 저는 리선권이 나올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왜 예측을 했냐면 과거에 이제 조평통이라고 하는 조직이 원래는 당의 예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전부, 김영철이 맡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 있는 통일부와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북한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이제 앞에 정부 시절에 이 회담 대표의 격의 문제를 놓고 회담이 결렬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북측에서 그걸 염두에 두었는지 얼마 전에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분리시켜서 내각의 조직으로 만들고 그 책임자로 리선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북한이 아마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고 회담이 열리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의 상대역으로 리선권을 아마 내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들과 질문들이 많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계신데 제가 이제 질문하려는 내용이 마침 댓글에 올려주신 분이 있네요. 북대지란 분이 이선권의 빠른 진급 속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마침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북측 대표를 대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북측 대표의 배경, 다시 말하면 그가 어느 출신이고 어디에 소속이고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인적 정보가 매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의 표정이나 그의 태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리선권이 계급이 낮았지만 윗사람들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거침없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진급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리선권은 틀림없이 가정의 배경, 다시 말하면 소위 혈통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리선권을 봐주면서
밀어주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볼 때가 중자였는데 지금 벌써 네.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돼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네. 과정들이 그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이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소장까지 진급을 했었나요? 계급이 어디까지 그럼요. 올라갔었죠? 중좌에서 시작을 해서 네. 상좌, 그다음에 네. 대좌, 네.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네. 실무회담의 수석대표, 네. 북측으로 말하면 단장이 되더니 네. 얼마 안 있어서 우리를 말하면 장군, 네. 북한에서는 장령이라고 그러는데 네. 장령급 계급인 소장으로 네. 승진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네. 지금 조평통 네. 위원장이 된 겁니다. 장관급이 된 거고요. 그럼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김영철하고 같이 회담에 나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김영철이 좀 끌어주고 뭐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북한 내부에서도 네. 그 무언가 연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아마 김영철이 리선관을 눈여겨봤고 네. 리선관을 다른 여러 동료들, 리선관보다 선배들을 제치고 네. 리선관을 끌어당겨서 네. 말하자면 리선관이 조평동 위원장이 되기 전에 네. 소장, 계급장, 장령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 2014년이죠. 네. 2014년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네. 고위급 군사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김영철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나왔는데 네. 리선군은 사복을 입고 네. 김영철과 함께 판문점에 나와서 네. 우리 측 당시 정책실장 류재승 네. 정책실장과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김영철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번에 이성권이 발언이 이제 우리 기선제압용으로 그 상부하고 협의하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떠한 뭐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뭐 계획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네. 북한 대표들이 네. 뭐 북한 사람이 대체로 말이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역시 북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 체제 특성상 대표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리선관이 우리 재계 대표들에게 네. 그런 말을 했고 그 네. 말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런 회담을 할 때 사전에 미리 다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발언의 내용, 방향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네. 이런 걸 짜가지고 나오는 북한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네. 이 리선관의 발언이 개인의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리선관이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좀 네. 모욕적인 발언을 그동안 해왔고 네. 우리 언론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다분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네. 우리 기업인에 대한 어떤 의지 네. 그런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 거센 여론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이 이제 북한 쪽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이성권의 이상의 뭐 경고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뭐 이상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리선관의 뭐 냉면 발언 때문에 네. 리선관이 뭐 네.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거나 네. 뭐 강등을 당한다든지 소위 네.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혁명화를 간다든지 네. 직책에서 물러난다든지 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리선관은 충신이거든요. 네.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네. 대변을 했고 네. 좀 강하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뭐 남측을 향해서는 뭔가 그런 표현, 다시 말하면 네. 리선관에 대해서 뭐 주의를 주었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네. 리선관의 그런 태도와 네. 그런 조치들이 네.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네. 오히려 이 장려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뭐 김영철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들이 남북 간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든지 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네. 우리 대표들을 모욕한다든지 네. 강압한다든지 네.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남북 군사회담이라는 다른 회담할 때 보면 네. 그 이제 CCTV 돌아가는 이제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금방 판을 깰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대표들끼리 단독 대담이라고 그러나요? 둘이 이제 어디 골방에 가서 회담하고 이럴 때는 정반대로 그냥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성근의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나요? 네, 무슨 리선권은 저와 같은 카운터파트 다시 말하면 수석 대표나 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전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선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회담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안들이 보면 북방 한계선 NLL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주한미군 문제, 한미 연합연습과 관련된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가 있는 네. 그 앞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얼굴이 네. 막 벌개져가면서 네. 책상을 쳐가면서 네.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멀쑥해하고 네. 좀 미안해하는 하고.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요. 네. 근데 리선권이 직접 제게 그런 모습을 네. 보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보면 장성급 회담할 때 이럴 때 시작할 때 보면 북한에서는 꼭 공개로 하자고 주장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자기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말하자면 자기들의 입장을 남측 언론에게 네. 선전하고 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 합리성을 네.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네. 아마도 그 회담에서 회담 분위기를 주도하고 네. 상대방에게 좀 당황하도록 만들기 위한. 네. 왜냐하면 회담이라는 게 관례적으로 비공개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악수하고 환담하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개를 하지만 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면 기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이 닫히고 네. 그다음부터는 비공개로 하는 게 네. 남북 회담의 오랜 관례입니다. 네. 그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고 공개하자고 하는 거는 네. 상대방을 떠보기도 하고 네. 당황하게 만들고 네. 그런 의도도 있는 거지요. 네. 그 이제 뭐 저 김영철이 보면 이성곤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김영철도 군사회담에서 여러 번 접해 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영철이 사실은 군부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또 정찰국장 할 때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찰총국장. 정찰총국장 네. 할 때. 근데 그런 사람을 이 대화에 더구나 미북 대화에 있어서도 그 대화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수장인데 그런 역할을 맡겼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시면요? 예. 저도 예. 사실 김영철이 남북 군사회담에 등장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네. 19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 7명, 북측 7명 각각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이 남북 고위급, 그때 당시도 고위급 회담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회담이 열렸는데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군사분과위원회가 열렸을 때 북측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김영철의 계급은 별 하나, 네. 북한군 계급으로 소장, 소장. 우리로 말하면 준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김영철의 직함이 뭐였냐면요. 네. 인민무력부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정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아시잖아요. 네. 대남 공비 무장 간첩들을 공격하고, 양성하고 네. 교육하고 난파시키고 네. 대남 정보를 수집하고 도발을 하고 네. 그런 조직이거든요. 네. 도발의 본산이 정찰국입니다. 네. 과거에 1968년에 청와대를 기습했던 네. 1, 2, 4군 부대도 네. 정찰국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발하는 중심의 조직에 있는 부책임자가 네. 회담 대표로 나왔다? 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네. 북한은 대화와 도발을 그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수단을 보고 있고 네. 결국 한 인물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네. 돌아가서 도발도 하고 네. 김영철은 나와서 그런 대화를 했지만 2009년에 정찰총국장으로 임명이 되고 네. 이듬해에 3월에 천안함 폭침, 네. 그해 11월에 연평도 연평도, 포격 도발, 네. 그 다음에 2015년 기억나시죠? 네. 목함지뢰 도발,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사이버 테러, 네. 이 모든 것들이 정찰총국 소행인데 네. 김영철은 도발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네. 대화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네. 화, 전, 양면 전략, 네. 양면 전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북한의 지금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네. 과연 북한이 정말 변화돼서 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진정으로 핵을 내려놓고 네. 나오는 것이냐 네. 아니면 전술적으로 네.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변화된 모습으로 외형적으로는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다른 뜻을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건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네. 결국은 그래서 미국도 가장 강조하는 게 검증이지 않습니까? 네. 믿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검증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증을 강조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보면 김영철의 경우 굉장히 강성이고 뭐 도발도 하고 그랬지만 그 굉장히 치밀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 제가 90년대 초에 네. 그때는 뭐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네. 김영철을 직접 대할 수가 없었었고 네. 뒤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쭉 보면서 네. 굉장히 언변이 좋습니다. 네. 아는 것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들은 보면 뭐 말을 해도 또 그러니 뭐 중간에 접속사가 많은데 네. 김영철은 그런 거 없이 일사천리로 이야기를 하고 네. 어떤 사안이 나오면 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네. 김영철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네. 언변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또 아주 뛰어나고 네. 그리고 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테면 네. 상대방을 압박하고 뭐 도저히 뭐 네. 아주 구석으로 밀어넣다가 네. 또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네. 완전히 사정하는 네. 모드로 또 바뀌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카멜레온식으로 그 협상에도 아주 능한 그런 아주 사람. 협상의 어떤 네. 꾼, 네. 달인 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일성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네. 김정일, 김정은 네. 3대에 걸쳐서 네. 북한 정권에게 쓰임받는 네. 아주 몇 안 되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 출중한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네. 북한으로서는 뭐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데 네. 우리에게는 네. 그 좋은 머리를 네. 안 좋은 안 쪽으로 쪽으로, 주로 네. 많이 써왔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인물이고 미국으로서 김영철을 네.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 굉장히 껄끄러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김영철이 경찰총국장 할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일으킨 그 주범이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직접 사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오히려 네. 우리 언론 지난번 생각나시죠? 우리 예술단 네. 평양 공연 갔을 때 우리 기자단들이 4시간인가 뭐 감금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장소에 사과를 하러 나타난 네. 김영철이 우리 기자들에게 네. 내가 남조선에서 네. 천안함 폭침의 네. 주범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그게 이건 그게 뭐 농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야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거는 있을 네.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사과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럼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김영철 네.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정찰총국을 언제 만들었냐면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김정일이 쓰러지고 네. 김정일의 후계자를 김정은으로 선택한 것이 2008년 9년입니다. 네. 김정은을 후계자로 책봉을 소위 북한에서는 세자나 다름이 없죠. 네. 책봉을 하고 정찰총국을 만드는데 인민무력부에 있는 정찰국 그다음에 조선노동당에 있는 작전부 다시 말하면 대남 공작 조직을 모두 묶어서 네. 그걸 정찰총국으로 만들고 그 책임자로 김영철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은 북한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리더십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네. 김영철은 그 목적의 일환으로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네. 천안함 폭침과 연평 포격 도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이건 위대하신 청년 대장 동지의 군사 리더십이다. 네. 라고 내부적으로 선전하고 업적으로 있는 선전하고 업적으로 네. 선전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북한이 사용을 했는데 네. 그 중심에 김영철이 있었다. 네. 이건 뭐 정찰총국이 도발에 책임을 진 중심 조직이고 네. 사실 천안함을 폭침한 연합급 잠수정이 네.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잠수정이었다. 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김영철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관심사가 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는 이게 깨진 게 아니고 날짜를 다시 잡고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화 쪽에 일단은 뭐 무게를 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얘기를 무려 7번이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CNN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북한이 이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조금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미동도 안 하고 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화가 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 비핵화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비핵화 협상 저는 네. 지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네.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빨리 만나고 싶고 네. 만나기만 하면 핵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 네.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걸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6.12 성명 내용 나온 걸 보니까 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네. 뭐 실제 북한의 비핵화가 언제 이루어질는지 네. 로드맵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후속 협상에서 뭔가 나올 걸로 기대했지만 6월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네. 아직 거의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8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협상이 북한의 요구로 이제 조정됐다. 네. 미 국무부에서는 물론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강경화 장관도 미 측으로부터 북한이 연기를 요청해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미국 언론은 북한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왜 그랬겠느냐. 네. 결국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얻고 싶은 소위 말하는 대북 제재 완화는 네.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으로 네. 좀 뒤로 미루어서 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사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기들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할 만큼 했다. 네.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네. 발사도 안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미사일 발사장도 해체했고 미군 위에도 돌려줬고 정말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하는데 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 미국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제재 완화를 좀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 북한이 하는 것은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네. 비핵화의 본질은 신고, 사찰 검증 그리고 폐기. 네. 그렇게 돼야 한다. 근데 신고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 조치, 소위 말하는 미국에게는 FFVD죠. 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 없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 전에 원산 갈마지구에 가서 네. 미국을 향해서 그냥 불만을 네.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흔히 유행하는 말로 왕짜증을 냈더라고요. 그럼요. 예. 구짜증을 낸 거죠. 예. 그리고 외무성을 통해서는 이제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재와 대화는 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병진 노선으로 네.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꿈쩍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꼭 얽매인 이런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핵 협상을 풀 수 있는 장본인은 네. 김정은입니다. 네. 김정은 스스로가 비핵화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해야 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네.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원산 가서 짜증내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런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말씀하셨다시피 미동도 안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안 되겠다. 뭐 판을 깨지는 않을 정도,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시기가 언제냐, 네. 또 방법이 언제냐 하는 것인데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작년 1월 이후에 핵실험도 안 하고 나름대로 이런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네. 자기들 식으로 북한식으로 해석한다면 뭔가 성의를 보이면 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겠지. 네. 또 남측과 관계를 좀 어떻게 맺으면 네. 뭔가 제재가 완화되고 틈새가 벌어질 수 있겠지라는 네. 기대를 했지만 기대만큼 지금 안 되고 되죠. 있거든요. 네. 남북 관계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남북 관계도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네. 좀 슬쩍 뭐 하는 척하고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뭐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네.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이 속았고 네. 북한의 과거 행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은 이젠 네. 안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금년 1월 1일 이전의 상태, 네.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도 하고 네. 또 핵실험도 하고 도발도 하고 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가? 네. 이제 그렇게 간다면 김정은으로서도 정말 각오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재만으로도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통계는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네. 그다음에 그 추세가 계속됐다면 금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 네. 6%. 그렇다면 네.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네.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도발한다면 네. 제재 수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협상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네. 이거 사실 북한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네. 좋아진 것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네.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도 협상의 판을 깨고자 하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고 네. 또 북한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이번에 협상이 연기되긴 했지만 협상의 동력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네. 어쨌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던데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이 호랑이 등을 탔다. 그러니까 내려오기는 진도가 너무 나갔다. 이제 그런 네. 얘기도 일부 뭐 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네. 미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말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당분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요. 민주당 쪽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불만이 더 쌓일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일종의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일종의 임계점에 다다를 상황이 몇 달 내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지금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초했던 키리졸브 포릭을 네. 한미연합연습을 네. 유예했단 말이죠. 네. 8월에 금년에 예정됐던 UFG 연습도 유예를 했는데 지금 비핵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네. 얼마 전에 우리가 K맵 대대급 해병 훈련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불만을 또 지금 쏟아내고 하고 있죠.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미 간에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내년부터는
초기 단계의 검증, 1단계 네. 검증을 하기로 돼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네. 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네. 한미 연합 연습을 재개한다든지 네. 이렇게 한다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네. 무언가의 뭐 협상판을 완전히 깨는 건 아니겠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예, 무슨 네. 충격적인 요법, 네. 네. 충격적인 요법을 할 가능성은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나 네. 합의 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국면이 다시금 2017년 후반기 네.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키리절부 독수 연습인 2월 말 3월 초 시작되지 네, 않습니까? 대개 한 3월 그거 예, 가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뭐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정이라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상황이 훈련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로서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네. 발표해서 또 네.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워킹그룹 회의도 만들어졌고 네.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이나 비핵화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결국 비핵화 남북관계 전반적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전자권 전환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아마 한미 간에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함께 나눴던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도 네.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그 남북 관계 쪽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북한은 사실은 이제 더 급하겠죠. 철도도로 연결 관련 이제 착공식 이런 행사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언제 하겠다는 뭐 날짜도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철도도로 연결이라든 이런 그 남북 간의 협력 사업, 교류 협력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지난번 9월 19일 날 남북 간에 합의한 평양 선언 거기에 보면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교류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철도도로 현대화를 비롯해서 이제 뭐 보건 협력, 산림 협력, 전반적으로 체육문화 교류, 네. 뭐 이산가족 상봉까지 네. 그런 것들을 합의했는데 사실 일부 군사 합의 같은 것들은 뭐 비교적 정상적으로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한 과제로서 해야 할 일들이 현장 조사, 북한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가 있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현지 조사가 말은 나왔지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산림이나 보건 협력도 사실은 뭐 조사나 정보 교환이나 이런 건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의약품이나 장비가 넘어가는 건 다 제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고 북한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면 사실 남북관계만 껄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모든 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김정은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사실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유엔에 가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간 내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신고, 검증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해서 북한에는 핵인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 남북 협력, 철도도로 현대화 다 가능한 거죠. 그 댓글로 이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신데 정부가 이제 철도도로 연결 예산으로 내년도에 3,500억인가요? 3,000억 이상을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물론 일각에서는
철도 도로의 현대화는 유엔의 네. 대북 제재와는 좀 네. 거리가 있지 않냐. 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재와는 좀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설득을 하고 네. 필요하면 압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없이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 네. 북한과의 협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핵 위협의 장본인인 우리가 나서서 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준다. 네. 그것도 3천억 원, 3억 달러 해당되는 네. 그런 돈을 부어가면서 할 수 있다. 네.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몇몇 분께서 그 비슷한 질문,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올해 안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에 대한 질문을 또 몇 분이 같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이 답방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네. 지금 정부는 뭐 정상적으로 연내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방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김정은이 지금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미북 간의 핵 관련 협상도 지금 교착 국면에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답방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 네. 또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의 답방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0%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김정은이 내려왔을 때는 그 자체가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하지만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경제협력,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걸 텐데, 지금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차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 시원한 선물을 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주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 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하는 그날 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가 난 이틀 후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네. 남북 정상 깜짝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그 회담이 열리고 얼마 지나서 6.12 정상회담 복원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지난 8월 말 폼페이오의 방북이 무산되고 네.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을 때 9월 달에 물론 우리 특사가 먼저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온 뒤에 폼페이오가 방북이 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자신이 굉장히 어려우면 네. 우리 대통령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네. 비록 뭐 서울 답방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당장 얻지는 못하더라도 네. 뭔가 김정은은 나는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걸로 생각했지만 네. 나는 연내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통 큰 모습을 보인다. 통 큰 모습이고 네. 내가 금년에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아무도 못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하는 사람이다. 네. 뭐 아무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한다. 네. 그것만으로 나는 얻을 게 있다. 네. 라고 판단한다면 네. 뭐 어떤 반대와 부정적인 그런 것이 있더라도 네. 올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요즘 북한이 또 자력갱생이니 뭐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대북 제재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내부 단속을 좀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북한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제재가 이 상태로 계속이 된다면. 근데 사실은요. 네. 북한이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거를 겪었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적어도 장마당이나 텃밭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네.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얘기들은 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평양뿐 아니고 다른 지역. 예, 다른 지역에서도. 네. 그래서 일부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주민들도 있기는 있지만 네.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 그렇게 네. 아직은 부정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트럼프는 뭐 7번이나 서두를 일이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김정은은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네. 날짜를 연기했단 말이죠. 네.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경제는 어려워도 강력한 통제력, 네.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주민들을 강하게 억압할 수 있는 역량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정권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네. 비록 어렵지만 네. 궁핍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미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핵보유국으로서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그만 숨통을 열어준다면 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네.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겠네요. 진짜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디선가는 사실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핵시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핵무기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단되지 않으면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문장님께 전달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철이 화학적으로 미국 제품이 한 20%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할 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면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네, 제가 네. 뭐 철에 미국의 그런 제품이 20%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잘 네. 모릅니다만 네.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걸 미국 네. 나름의 독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기관이나 뭐 네. 국가까지도 제재, 다시 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이 들어가는 철도 도로 협력 그걸 우리 정부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보도 물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46분이 지나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문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문장군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앞으로 몇 개월이 이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더욱 악화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이제 비관적인 상황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밀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또 국가 사회적으로 또 관심을 많이 끄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VOD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